기도하고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보지 않은 곳, 만나지 않은 사람들, 책을 통해서 공부할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깨닫게 하시고 핵심을 파악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요, 종교개혁에서 파워포인트 보이시죠? 개혁의 정신이 16세기에 놀랄만한 위력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리하여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탄생시키고 서방 기독교권의 교황 지도권을 종식시켰다. 여기 교황 지도권을 종식시켰다는 것은 일부분을 종식시킨 거죠. 로마 가톨릭 안에는 아직까지도 교황 지도권이 있는 겁니다. 초기 프로테스트 진영 내에는 4개의 중요한 집단, 즉 루터파, 개혁파, 지침례파, 성공회가 있었다. 한 세대 후에야 예수의 주도하에 로마 가톨릭 진영도 그 도덕적 개혁에 성공하였다. 성공했을 수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진영 사이에는 곧 피해 젖은 전쟁이 벌어졌으며, 이 전쟁 중에 특별히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1618년에서 48년까지 이제 서방 기독교권의 분열이 영속화될 것이라는 사실은 누가 봐도 명백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개척자는 교파교회의 성립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정립했다. 이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에 교파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2번 한 것은 루터, 그리고 튜빙글리와 재침례파, 그리고 오늘 두 과를 할 것은 장 칼뱅과 영국 성공회, 그리고 남은 것이 로마 가톨릭, 그 다음에 가톨릭 선교, 그 다음에 퓨리탄, 그 다음에 교파 등장. 이것이 앞으로 남은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할 이 과의 제목은 교과서에서는 이게 번역이 어려우니까 아예 그냥 하나님의 주권의 산물, 장 칼뱅, 존 칼빈 이렇게 번역했는데, 요즘은 칼빈이란 말 안 씁니다. 이게 그 어휘가 바뀌면 빨리빨리 쫓아가야 돼요. 이게 센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제목이 영어로는 Thrust into the Game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칼뱅을 갑자기 하나님의 게임에 자기를 떠다 밀어 넣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특히 한국 사람 정서에서는 칼뱅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게임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 조금 잘 받아들여지지 않나 봐요. 그러나 이게 칼뱅이 쓴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칼뱅은 자기의 전생에 하나님의 전 우주, 하나님의 전 우주를 다스리는 것을 하나의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거기에 무대에 올라 있는 배우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어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진 게임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일단은 본인이 한 말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해를 하면 좋겠고요. 제 소리가 다시 돌아 나오니까 마이크를 끄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리폼드, 우리가 이제 튜빙글리 칼뱅의 그 개념을 따르는 교회를 리폼드라고 하는데, 그럼 리폼드라는 게 뭐냐, 그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제네바, 이제 요즘 또 이 제네바도 이제 제네바라는 말 쓰지 않고 주네브라고 써야 됩니다. 이것도 다 바꿔야 되는데 못 바꿨어요. 예. 칼뱅주의 고향인 이 주네브 종교개혁, 그리고 칼뱅주의 가장 기본 개념인 하나님의 주권 개념, 그리고 잔 낙스와 스코틀랜드. 이 잔 낙스 그러면 영어고요. 존 녹스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잔 낙스 그러면 이게 잉글리시, 아메리칸 잉글리시고, 존 녹스 그러면 브리티시 잉글리시 내지는 스카티스 잉글리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불편해도 영어 발음하면 이게 잔 낙스잖아요. 근데 이게 그 본토 발음으로 하면 이게 존 녹스라고 쓰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는 이야기에 무엇을 하느냐면은 이 칼뱅이 어떻게 종교개혁, 주네브 종교개혁에 참여하게 됐는가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스페인과
프랑스 전쟁이 일어났던 그 길에 자기가 스트라스부르로 가려고 하는데, 스트라스부르를 가려면 길이 요 전투가 있어서, 스페인과 프랑스 사이에 전투가 있어서 거기를 직접 갈 수 없고, 그래서 참 어떤 개혁보다는 이 공부에 더 관심이 많았던 이 젊은 프랑스 학자가 길을 돌아가는 우회로를 선택했는데, 그 우회로가 주네브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룻밤만 묵을 예정을 하고 그곳에 갔는데, 뭐 주네브에도 정착할까도 생각해 볼 수 있었겠지만, 거기는 너무나 시끄러운 도시이기 때문에 이 고요함, 이 살로튜드를 추구하는 칼뱅에게는 이 동네는 내가 있을 곳이 못 되려 하룻밤만 묵고 가야지 라고 그의 일행과 함께 그곳에 갔는데, 특별히 주네브라는 도시는 아주 혼란스럽고 각종 유락 산업이 발달해 있고, 특별히 이 시민은 이 사보이공, 그러니까 사보이라는 그 공국에서 이제 막 독립한 나라가 바로 이 독립한 도시가 제네바였고요. 특별히 로마의 교황 그리고 주교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하여 공공질서가 어지러웠고, 그래서 또 도시 안의 지도권도 여러 집단 안에서 내부 분열 상태에 있는 그런 입장이었을 때, 마침 하룻밤 칼뱅이 이 주네브에 들어와서 여관에 하룻밤이 자려고 이제 들어간 겁니다. 일행과 함께. 그랬을 때 이 주네브의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던 사람이 바로 윌리엄 파렐이라고 번역하지만 이제 그 나라 말로 할 때는 기욤 파렐입니다. 아주 열정적인 개혁가였고, 수년 동안 설교를 통해서 로마 가톨릭 미사를 폐지시켰지만, 제네바의 프로테스탄트주의는 교리적 확신이라기보다는 제네바의 주교에 대한 정치적 적대감 때문에 유지되는 실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아무도 전면에 나서서 이 도시의 종교적 조직을 성경에 따라 재구성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파렐은 불은 질러놨지만 그것을 도대체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모르는 입장에서 어떤 그 조직적인 관리를 해서 이 종교개혁을 익힐 사람이, 내가 불은 붙였지만 시작은 했지만 그것을 완성시킬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던 사이에 이 젊은 프랑스 사람 장 칼뱅이 제네바에 우연히 들렸다는 이 소식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어쨌든 소식을 듣고 그날 밤에 그를 방문합니다. 이게 타이밍입니다. 내일 아침에 가지. 그럼 떠난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지나고 보면 우연이잖아요. 그때는 우연이잖아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필연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인간의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먹고 난 뒤에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시작은 우연 같지만 돌아오고 보면 필연입니다. 나 그거 그러면 짜장면 먹은 거 내가 취소하고 짬뽕 먹을래 해도 그게 취소가 되는 게 아니죠. 과거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1초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시간에 예속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볼 때는 우연 같아도 하나님께서 보시면 필연입니다. 미래는 우연 같고 과거는 필연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이거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주제죠. 자, 파렐이 생각할 때 칼뱅이야말로 제네바에서 필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가던 길을 멈추고 제네바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하자고 강력하게 종용을 합니다. 그러자 칼뱅은 나는 이런 종교개혁 앞에 나서 전면에 나서서 할 사람의 성격이 못 되고 나는 정말 조용히 공부해가지고 그 공부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요청을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미가 급한 이 파렐은 당신은 오직 너는 이게 절 나이 차이 나니까 너는 오직 네가 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는구나. 만약 이곳에서
우리를 도와서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관심사보다 자기의 관심사를 더 추구하는 당신을 분명히 저주할 것이요 라고 저주를 내뿜었습니다. 이 성격입니다. 성격.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칼뱅이 공포에 질렸다고 그래요. 그의 거절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 순간을, 그 목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곳에 머물러서 즉각 주네브의 개혁 작업에 진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칼뱅이 자기가 그때 어떤 상태였는지를 회고하는 말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천성이 부끄러움을 잘 탐으로 항상 조용히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저런 사건과 수단을 보내시어 나를 흔드시고 어디서도 조용히 휴식하는 생활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게 정말 자기가 원하는 거였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나의 천성에도 불구하고 나를 무대 위 조명 속으로 밀어 넣으시고 God has thrust me into the limelight. 이게 오늘은 스팟라이트라고 하지만 스팟라이트는 이게 이제 전기로 하는 거잖아요. 이 라임라이트는 어떤 그 광석 같은 걸 이용해서 이 무대의 조명을 비추던 이 전기가 있기 이전 상태에 무대의 조명을 비추던 상태를 그런 것을 라임라이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인이 말하는 대로 나를 하나님의 게임에 몰두하도록 만드셨다. And made me get into the game and they say. 예. 그러니까 요거를 셸리가 다시 앞에 thrust into the game 이렇게 요약한 거예요. 요거 좀 감이 오십니까? 아유, 나는 기분 나빠. 왜 이걸 게임이라는 단어를 써? 라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칼뱅이 쓴 표현이니까. 그러니까 이 우주 전체를 극장으로 보고 어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게임으로 보고 자기는 좀 이 스팟라이트가 좀 적은 쪽에 살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갑자기 무대 전면에 자기를 세우셨어.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감이 오시나요? 감이 안 오셔도 제가 이렇게까지밖에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자, 셸리는 칼뱅의 하나님의 게임에서의 지도력은 결국 제3의 종교개혁 전통을 형성했는데 첫 번째는 루터란이고 두 번째는 아나베프스고 세 번째는 리폼드다. 그래서 리폼드 내지는 칼비니스트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칼뱅주의란 말 요즘 안 써요. 아예. 만약에 우리가 칼뱅주의라는 말을 쓰면 그건 틀린 단어라고 그래요. 아예 싫어해요. 칼뱅주의자들은. 이 사람들은 무슨 단어를 좋아하냐면 리폼드를 좋아해요. 리폼드라는 말은 처음부터 생겼던 말이고 이 칼뱅 하나에 모든 걸 집어넣는 것보다는 이 개혁파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개혁파는 여기를 통해서 장로교가 나오고요. 또 네덜란드와 독일의 개혁파가 나오고 또 상당수의 침례교회도 침례교회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면 칼뱅의 구원론에 침례교회의 교회론을 넣은 것이 침례교인데 이 침례교회 교회론은 영국 사람들이 그거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침례교는 개혁주의의 구원론 더하기 영국 사람들이 발견한 교회론. 그래서 이거는 침례교회는 개혁파에게도 영향을 받고 영국 종교개혁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공부할 거고요. 회중교회는 실제로 교회사에 엄청난 역할을 했지만 오늘날은 회중교회라는 교회가 없습니다. 아예 없어졌어요. 1800년대 초반에 유니테리언의 폭탄을 맞아서 아주 완전히 쪼그라들었고 그 이후에 1900년대 다른 교파와 서로
이게 섞으면서 둘 다 그렇게 별로 유명하지 않은 교파가 됐기 때문에 오늘날 어디 돌아다녀도 그 교회 이름이 회중교회라고 되어 있는, 교파가 회중교회로 된 데는 아마 발견하기 힘들 거예요. 자, 그러면 개혁파라는 이 교파의 가장 특징은 뭐냐? 그것은 결국 장 칼뱅의 삶과 가르침을 찾아보면 나온다. 가장 핵심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완전히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고 믿었다. God had a game. 여기도 다시 게임이라는 단어를 또 씁니다. 이 셸리가 그 칼뱅에서 가지고 온 거니까, Calvin was convinced. 이거를 우리 번역자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이거 번역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하나님은 게임을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칼빈은 그거를 확신하고 있었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우주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의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강조했다. 자, 루터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신득의 Justification of Faith, 예전은 by faith라면 칼뱅은 the sovereignty of God이다. 둘 다 하나님의 위엄을 깊이 느꼈는데 하나님의 위엄과 기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루터에게는 하나님의 용서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와 용서, 칼뱅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God's purpose가, 여기 이제 프레그넌이라는 게 임신하다는 말이잖아요. 네, 이제 프레그넌을 명사로 만들고 다시 앞에 부정을 의미하는 단어라면 impregnability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떤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이런 뜻이 돼서 한국말로 번역하면 난공불락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세워놓으면 어느 누가 그걸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칼뱅주의의 핵심이라 이거죠. 자, 칼뱅은 태어난 해가 09입니다. 09. 그래서 저는 연대가 혹시 외워지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외워요. 0964. 앞에 1500은 개념으로 알아야죠. 0964 이렇게 해놓고 칼뱅이 1609년생인가 1509년생인가 1409년생인가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제가. 근데 여러분 좀 헷갈리겠죠? 1400년이나 1500년이나 1600년이나 비슷해 보이세요? 이 공부를 하면은 1400년의 개념과 1500년의 개념과 1600년의 개념이 좀 차이가 나야 돼. 그러면 0964 칼뱅 0964 이렇게 해놓으면 이 사람은 50살이 못되게 살았구나. 그런데 16세기 초에 태어나서 16세기 중반까지 살았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프로테스탄트 기본 4개 신조,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는 가장 근본이 되는 그 권위는 어디에서 와야 되는가, 교황에게서 오나 교회에서 오나 교회에서 오나, 그러나 개신교의 특징은 성경에서 온다.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가, 신자들만 구성해야 되는가, 주민 모두로 구성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네 가지 신조에 있어서 루터와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지만 칼뱅은 루터보다 한 세대 뒤의 사람이었고 다른 지역에서 탄생했고 성격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자, 이 사진을 보면, 이 그림을 보면 굉장히 오늘날 그 사진 찍어놓은 것처럼 잘 그려놨잖아요. 이 사진이 찾아보면요, 젊은 시절의 칼뱅이라고 되어 있어요. 젊어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서양 사람들 한 25만 되면 이런 얼굴 나옵니다. 충분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아주 젊은 시절의 칼뱅의 모습 맞습니다. 이 수염을 기르면 나이가 좀 많아 보여요. 그렇지만 이게 충분히,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때는 이 학제가 우리랑 달라가지고 우리는 18살쯤 돼야 대학을 가잖아요. 근데 그때는 초중 중등 과정이 12년이 아니었고 한 8년 9년 여기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대학을 가는 나이가 13살 14살 요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4년 정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에 진출하는 그 해가 빠르죠. 네.
그런 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날이랑 같이 해서 그때 사람들 대학 들어간 나이 보고 다 그때는 다 천재만 있었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시 루터와 칼뱅을 비교하자면 루터는 농부였고 수도사였고 대학 교수였다. 물론 루터도 학자입니다. 그런데 좀 더 이 시골 사람 이런 식의 분위기를 많이 하는 거고요. 수도사였던 건 분명한 차이점이죠. 칼뱅은 역시 학자이고 도시 사람이고 법률가로서 혼란기에 번창하는 교역 중심 도시인 주네브에서 목회자로 활동할 때 이미 법률 훈련을 다 받은 사람이다. 법학 박사까지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 따라서 루터와 칼뱅은 서로 다른 상황 속에서 다른 수요를 충족해야 됐기 때문에 강조점이 서로 다른 기독교 해답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지만 강조점이 다른 것이다. 기초는 동일하지만 신학과 교리와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점에서 양자는 많은 차이가 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루터란에서 리폼드로 넘어가면은 결국 뭐냐면 루터란의 개혁은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로마 카톨릭적인 것이 있었다. 그러나 칼뱅으로 넘어올 때 완전히 훨씬 더 개혁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제침예교도로 보면 제침예교도는 사실 더 개혁했죠. 예. 그렇게 볼 때 리폼드가 과연 리폼드냐 싶은 거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제침예교도가 훨씬 더 리폼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자, 이제 해리스 하비슨이라는 1907년에 태어나서 64년에 돌아가신 미국 프린스턴 신학대원의 교회사가는 이 루터와 칼뱅의 초상화를 비교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요 루터가 젊은 시절의 루터예요. 면도를 한 거죠, 둘 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이니까 한 1520년까지의 루터라고 할 수 있죠. 한 30대 중반까지.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1540년 뭐 그때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이름이 뭐야? 하비슨 교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루터는 나이가 들면서 얼굴과 전체 몸이 뚱뚱해지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평화가 그 눈과 입에 주름살에 나타났다. 여기 주름살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뭔가 이게 사람이 자신감이 충만해 보이죠. 그래서 이 루터를 나눌 때 보통 15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영 루터라고 하고 1520년 이후를 올드 루터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박사과정 공부할 때 이 종교개혁 그 세미나를 할 때 제 페이퍼 제목이 The Reformation in the Young Luther. 그러니까 루터를 둘러 나눈 거예요, 저도. 그러면서 젊은 시절의 루터의 속에서 그의 인격 속에서 일어난 종교개혁, 그리고 부제를 뭐라고 적었냐면은 The Formation of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이신득이의 교리의 형성.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신득이의 교리가 형성되는 것 자체가 바로 루터 안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이었고, 그 루터 안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이 계속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 바로 유럽의 종교개혁이었다라는 페이퍼를 썼어요. 제가 37살에 제가 박사과정 공부할 때가 37살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 페이퍼는요, 어떤 논지가 있어야 돼요.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것. 그걸 가지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칼뱅이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이가 들면서 젊을 때보다 더 야유어감, 이게 살이 빠지면요 얼굴이 쪼글쪼글해져요. 얼굴이 더 갸름해집니다. 확실한 코와 입의 선은 그의 성품과 아울러 치성이 오히려 더 날카로워졌다.
이 나이가 먹으면 사람이 더 날카로워집니까? 부드러워져야 됩니까? 인격은 부드러워져야 되지만 지성은 더 날카로워질 수 있죠. 그러나 여기에 마지막 문장이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스스로나 주위 사람에게 많은 것을 요구했다. 그래서 칼뱅주의나 이 청교도주의를 잘 읽어보면요, 세세하게 많은 걸 규정하고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교회를 안 나오면 집에 찾아가서 왜 교회에 안 나오는지를 물어보고 그것이 잘못됐을 때 그에게 어떤 벌칙을 가해요. 여러분이 교회를 한 주 빠졌어요. 그러면 신방으로 오세요. 여러분 고맙죠. 그런데 내가 아파서 못 왔으면 기도해주고 가시는데 내가 게을러서 못 왔으면 거기다 벌칙을 주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내가 교회를 안 가니까 벌칙을 주더라. 그러면 좋겠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좀 뻘쭘합니다. 네. 자, 다시 이제 츠빙글리와 칼뱅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조직력과 행정력이 뛰어났던 칼뱅은 츠빙글리가 놓은 기초 위에 자기 사역을 건축했다. 그러니까 츠빙글리는 두 가지예요. 항상 하나는 그의 개혁이 칼뱅으로 이어지면서 개혁주의의 태두다. 요게 있고요. 그의 개혁의 초기 결과가 재침례계도다.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그런데 셸리는 좀 더 재침례 쪽에 많이 강조를 둔 거죠. 아예 츠빙글리의 이 46개 챕터 안에 츠빙글리만 딱 떼어놓은 챕터가 없잖아요. 이 셸리 책에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역사가는 자기가 무엇을 넣고 무엇을 뺄 건가를 결정해야만 책을 쓸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책이 무한정 길어지니까. 그래서 어떤 그 큰 제목, 작은 제목을 넣을 때 이걸 넣을 건지 말 건지를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데 과감하게 츠빙글리를 뺀 거예요. 셸리는. 아주 독특합니다. 자, 취리 개혁 운동은 독일어 사용권 스위스 지방으로 급속히 확산되는데 28년에는 베른과 인근 칸톤으로, 29년에는 바젤로, 그 다음에는 세인트 갈, 아펜젤, 샤프하우젠으로 확장되고, 그 다음에는 스트라스부르인, 이 스트라스부르는 이게 독일과 프랑스의 그 접경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독일 말로 부를 때는 스트라스부르크고, 이게 프랑스 말로 부를 때는 스트라스부르가 돼요. 그래서 이 스트라스부르크에 츠빙글리 방식의 종교개혁이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서 이 일을 했던 사람이 마르틴 부서다. 이 마르틴 부서는요, 이 사람의 이름을 부처라고도 번역하는 경우가 있고요, 부서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그냥 부서로 이렇게 또 된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마르틴 부서가 루터와 멜랑크톤의 버금가는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루터보다는 츠빙글리 쪽에 가까운 그러한 종교개혁을 한 것이 바로 스트라스부르였다. 이만큼 이 츠빙글리가 이렇게 확장되는데 칼뱅이 츠빙글리에게 직접 배운 게 아니고 이 스트라스부르에서 마르틴 부서에 의해서 개혁주의 신학이 칼뱅에게 전수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 츠빙글리는 1531년 10월 11일에 스위스 내의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 진영의 전쟁 사이의 분쟁에서 가서 전쟁을 하다가 전사하는데, 츠빙글리가 이때는 군목으로 가서 전쟁을 한 게 아니고 아예 본인도 전쟁을 하는, 도끼를 들고 전쟁을 하다가 전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재침례 기도하고는 많이 다른 거죠. 그리고 츠빙글리가 죽고 난 뒤에 취리 개혁 운동을 계속한 사람이 바로 하인리 블링거라고 불러요. 하인리 블링거라고 부르고, 그의 이름이 그리고 1540년대 칼뱅의 철저한 지도 아래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스위스 제네바가
개혁파 기독교의 국제적 중심주의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위스 이 취리에서 시작된 것이 스위스 전체 어느 정도 이 독일어권에 영향을 주다가 스트라스부르에까지 갔다가 스트라스부르에서 이 칼뱅과 만나고 다시 칼뱅이 이 1540년대부터 50년대 60년대까지 칼뱅주의를 이 개혁주의를 왕성하게 피우고 특별히 1559년에 시작한 주네브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온 세상에 퍼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거 읽어보라고 좀 보내드린 것에 이 친절하게도 이렇게 사진을 그러니까 이 지도를 잘 만들어 놨어요. 자, 여기 비텐베르크가 루터가 정교개혁한 곳이죠. 자, 그리고 여기가 1520년에 루터가 이 제국회의를 했던 보름스죠. 요 하이델베르크가 루터가 하이델베르크 문답을 한 곳이고, 아우크스부르크가 또 아우크스부르크에서 회의를 한 곳이고요. 자, 이 취리가 여기 츠빙글리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바젤이나 벨은 이 부분이 이제 독일어 사용권 그 스위스고요. 이 칼뱅이 태어난 곳이 바로 이 누아용이다. 그때가 언제냐면 1509년이다. 칼뱅은 파리 북서쪽 60마일 쪽인 누아용에서 탄생했다. 요즘은 그 노용이라고 안 하고 또 이제 누아용 이게 이제 프랑스 발음이랍니다. 그래서 파리에서 북서쪽 60마일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60마일 그럼 개념이 딱 쓰잖아요. 미국에 살으니까. 자, 부치는 이 장칼뱅의 최고의 교육을 위해서 성직록을 받도록 정성을 기울였다. 이 성직록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신부님들이 받는 월급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교회에 돈이 이제 넘치다 보니까 신부를 미리 할 사람을 딱 정해서 얘는 신부 될래야 라고 해서 돈을 주면서 머리를 이렇게 수도사처럼 비슷하게 머리를 이렇게 딱 깎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은 성직록을 받고 공부하는 사람이야 라는 걸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칼뱅은 어릴 때부터 성직록을 받고 신부가 되기 위해서 장학금으로 공부를 했다 이런 말입니다. 예. 왜 이게 성직록을 신부가 아닌 사람이 받아?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 신부 되려고 장학금으로 키우는 거야. 이렇게 오늘날처럼 이해를 하면 오늘날 방식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4살에 파리 대학교에 몽테규 대학에 진학해서 부친의 뜻을 따라 사제의 길을 가기 위해 성경과 스콜라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미 그때는 14살이면 대학을 갈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굉장히 똑똑했나 보다. 똑똑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때는 정상적으로 공부하면 다 이 나이에 대학을 가게 된다. 그리고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인문학을 공부하지만 이미 그 자체 안에 성경과 스콜라 신학을 공부하게 돼 있고, 그것이 다시 대학원에 올라가서 고급 학부에 올라가서 법학이나 의학이나 신학을 공부할 때 그 신학은 좀 더 깊은 신학이다. 그러니까 학부 공부만 해도 이미 사제로서의 신학 교육은 충분히 된다. 특별히 거기에서 문장력, 논리적 사고력을 갖추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면은 그래서 이 사람이 글을 얼마나 잘 썼는지 사람들 가운데 칼뱅의 생각에 동조하지 않는 이도 있을 수 있지만 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해할 수는 없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글을 쉽고 명확하게 썼다는 거예요. 이 글은요, 어렵게 쓰는 그 잘 쓴 글이 아닙니다. 글은 항상 명확하게 써야 돼요. 그래서 1528년에 문학 석사 학위를 받고 대학을 졸업했다. 예, 문학 석사. 1528년에 문학 석사. 예. 그때의 나이가 맞습니까? 19살. 예. 14살이면 몇 년도예요? 그러니까 23살이죠. 예.
23년에 대학에 가서 학부와 대학원을 다 마치고 졸업할 때쯤 되니까 나이가 28년에 졸업을 했는데 그때 나이가 19살쯤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아버지가 마음을 바꿉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분이 이제 교회 공증인이었고 교회에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그런 병신도였는데, 그래서 자기 아들도 이제 사제를 기르려고 했는데 교회하고 굉장한 싸움이 붙어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나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게 사제보다 더 센 사람은 법률가구나. 그래서 이 학부 문학사까지 마친 사람을 법학을 공부하라고. 그때는 이제 이 교회법과 민법이 큰 차이가 없던 때이기 때문에 어떤 법학을 공부하라고 대학을 보내는 바람에 두 대학에서 공부하는데 그것이 오를레앙하고 부르제였다. 다시 요걸 보면은 여기가 오를레앙이고 여기가 부르제잖아요. 여기서 공부를 하도록 해서 이제 그 법학 공부를 다 합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1531년에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다시 파리로 돌아가서 파리의 그 왕립대학 비슷한 곳에 가서 자기가 정말 공부하고 싶은 것은 고전학, 그리스 로마의 그런 그 글들을 읽는 그런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1531년에. 그랬는데 이 파리에서 다시 공부하는 동안에 그가 후에 이야기하기를 예기치 않은 회심이라는 unexpected conversion이라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루터의 특별히 츠빙글보다는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에 깊이 접촉하는 것입니다. 이 접촉하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루터의 글을 읽고 루터의 책을 읽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루터의 책을 같이 읽은 사람들과 교제함으로 서로의 사상을 깊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련의 사건으로 그의 생애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받게 되는데, 이 회심의 시기는 정확하지는 않으나 루터도 언제 정확하게 이신득이를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처럼 칼뱅도 정확하게 언제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의 정신적 각성이나 성경에 대한 지고한 권위, 인정 이상의 이 어떤 이 자신이 변함으로 온 세상이 변하게 되는, 이 컨버전이라는 것은 내가 한번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뒤집어지면 세상이 뒤집어진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 이 회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칼뱅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하였고 고전학자로서의 길을 포기하고 프랑스 종교교육에 투신하기로 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프랑스의 로마 가톨릭 교회는 분명히 변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거기에 투신하기로 결정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아까 말했던 이 파레를 만났을 때 자기는 그런 길을 갈 사람이 아니에라고 말한 것은 어떤 면에서 자기의 성격 때문에 두려워한 것을 표현한 거지, 이미 자기의 마음속으로는 나는 종교개혁을 한다. 그러나 내가 하는 종교개혁은 어떤 글을 쓰는 종교개혁이지 어떤 도시에 직접 뛰어들어서 행정을 바꾸는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게 맞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 사건은 1533년에 11월 1일에 자기 친구의 그동안 교제하던 친구가 파리에서 교제하던 친구가 니콜라스 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파리 대학교 소르본느 대학의 학장에 취임합니다. 이게 그 렉터라는 것이 총장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개념으로 총장 이렇게 번역하기에는 이 사람 나이도 너무 어리고 그래서 총장 이렇게 번역하면 좀 아닌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취임하는데 이 연설문 자체가 이 프랑스의 기독교를, 로마 가톨릭을 공격하고, 이게 특별히 이제 11월 1일이니까 만성절이잖아요. 만성절에 성인들을 찬양하지 않고 오히려 루터식의 그런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연설을 하자마자 대학 전체 소동이 일어나고, 이 니콜라스 콥은 이 취임연설하고 취임연설이 고별연설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도저히 파리
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이 연설문을 작성한 사람이 칼뱅이다 그런 소문이 나가지고 이 파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뭐 자기 고향으로도 가고 막 전전하게 됩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서. 자, 또 그러던 사이에 이제 먼저는 자기 고향으로 가서 자기 대성당에서 성직록 직분을 받던 것을, 이때까지 성직록을 받은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받은 거죠. 아버지가 법률 공부를 시키고 하는 데까지도 계속 성직록을 받았었는데, 이때 가서 그걸 직분을 사임합니다. 그러면 너 그동안 받은 돈 다 개원해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때 직분을 사임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츠빙글리도 1520년인가 그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받던 것을 다 끊었잖아요. 1519년인가 20년에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나는 이제는 더 이상 관계를 하지 않는다. 이 칼뱅이 로마 가톨릭을 부르는 그 독특한 그 명칭은 뭐냐면, 무조건 뭐라고 부르냐면 교황주의 미신이라고 그래요. 교황주의 미신.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당대의 로마 가톨릭은 예수님이 있을 자리에 교황을 놓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미신이다. 아예 우상 숭배도 아니고 슈퍼스티션, 미신이다 이렇게 불렀고, 자신은 이제 로마 가톨릭과 철저하게 단절하는 날이 바로 1534년이고, 이렇게 보면은 칼뱅의 갑작스러운 회심은 최소한 1534년 이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자, 이제는 자기 고향에서 아예 자기 나라를 떠납니다. 왜냐하면은 위험하니까. 콥의 고향인 바젤로, 스위스 바젤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콥도 이게 바젤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위치를 이용해서 학교에 학장까지 됐던 사람인데 그것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병으로 죽어, 일찍 죽는데 병으로 죽습니다. 이때 당시에 바젤에는 누가 있었냐면 조한네스 웨콜람 파디우스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이룹니다. 웨콜람 파디우스라는 것은 원래 이름이 아니고 이게 라틴어로 하우스 램프라는 그런 이름을 바꾼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개념으로 자기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름 외우기 힘들어요, 교회사에서. 네, 웨콜람 파디우스인데 이것이 하우스 램프, 그런 뜻이고요. 이분이 바로 개혁주의 성향의 종교개혁을 바젤에서 하고 있었고, 또 이때 말년에 에라스무스가 이 바젤에 거하고 있었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죠. 자, 이때가 언제냐면 1534년이니까 고디 한 2년 후에 에라스무스는 죽고, 그때 그곳에서 종교개혁했던 사람은 웨콜람 파디우스다. 이런 하나의 배경입니다. 그러면 교수님, 아까 니콜라스 콥인가 그 사람이 그거 연설문을 칼빈이 했다고 의심받았다는데, 그거 진짜 그러면 칼빈이 쓴 게 아닌가요? 잘 몰라요,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는 몰라요. 네, 이게 칼빈이 했다고 했는데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칼뱅이 써준 건지, 칼뱅이 불러준 건지, 칼뱅이 사상을 쓴 건지, 니콜라스 콥 자체가 그런 사상을 했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뱅과 니콜라스 콥이 그만큼 가까웠다는 거예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자, 또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 1534년 10월 17일 밤에 소위 플래카드 사건이라는 것이 The Affairs des 플라카드, 이게 프랑스어로 읽으면 어떻게 되는지 발음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플래카드 사건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플랜카드가 아니고 벽보입니다. 자, 일부 과격 개신교도가,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 어떤 루터나 어떤 츠빙글리식의 그런 개신교도들이 이미 프랑스에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황 군주제 아래 실시되는 잘못된 미사 관행에 대한 조항이라는 플래카드를 파리와 인근 도시에 게시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말이 추기경과 주교와 사제의 구더기라는 말로 시작되는
그러한 글이고, 벽 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글을 썼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을 썼겠죠. 교회의 부패를 비난하고 종교개혁을 촉구하는 것이 내용인데, 심지어 그 플래카드가 왕궁에 왕의 침실 문 앞에까지도 붙어 있었다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왕궁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왕이 좀 보라는 거 아니에요. 왕이 아침에 딱 일어나거나 보니까 자기 문 앞에 이런 벽부가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랑스와 1세가 94년생이고 15년에 왕이 돼서 47년까지 왕이 됐던 이 프랑스와 1세가 분개해가지고 수백 명을 체포하고 그 중에 35명을 이 사건으로 처형합니다. 그런데 순교자 가운데 칼뱅의 친구까지도 포함되어 있고, 칼뱅도 만약에 프랑스에 있었으면 잡혀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군주 제도고 종교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의 상황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1534년 10월에 플래카드 사건이 났었는데, 그 사이에 칼뱅은 바젤에 있었죠. 1536년 3월에 책을 발간해요. 가명으로. 27살에. 자, 9년에 태어났으면 36년 3월에 27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책을 출판했다는 이야기는, 이 책을 언제부터 썼다고 생각하냐면 그 플래카드 사건이 나고 난 뒤부터 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 친구가 너무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이게 왕이 죽으니까 왕에게 이런 걸로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라는 것을 자기가 책을 써서,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라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책을 쓰리라. 그러니까 이 칼뱅이 생각하는 종교개혁은 뭐냐면, 루터처럼 싸우는 종교개혁이 아니고 책으로 하는 종교개혁이에요. 책으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종교개혁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책으로 했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입니다. 기독교 강요는 나중에는 아주 두꺼운 책으로, 보통 이게 한 3권 내지 4권으로 아주 두꺼운 책으로 출판이 되지만, 초판은 생각보다 그렇게 아주 두꺼운 책은 아닌데, 사실은 초판도 두꺼워요. 이게 이제 초판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사실은 이게 왜 두껍냐면, 해제가 붙고 라틴어와 한국어를 이렇게 같이 올려놨고, 글씨도 좀 크게 써 가지고, 실제로 처음에 나올 때는 아주 작은 포켓용으로 나왔지만 두께 이렇게 두꺼웠던 책이에요. 네. 이것이 1536년, 그러니까 칼뱅의 종교개혁은 1536년에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왜? 이 책이 딱 나왔으니까. 회심은 그러니까 그거보다 한 3, 4년 전에 이루어졌고, 이것이 27살에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딱 써냈다. 여기 이해되시죠? 자, 이 그림은 그겁니다. 이때 고전에 회심을 했고, 프랑스 1세의 노선 전환이라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자기 밖에 있는 종교개혁은 되게 도와줬어요. 독일의 종교개혁은. 그런데 갑자기 자기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그 말이고요. 그래서 왕에게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독자가 바로 자기의 왕인 거예요. 그 책을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에서 보통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기독교 강요, 그리스도교 강요 이렇게 번역하는데, 사실은 인스티튜트라는 말은 대강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게 인스티튜션에서 이게 기관이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런 것을 많이 강조한 것입니다.
자, 기독교 강요는 종교개혁 시대가 나왔던 가장 명확하고 가장 논리적이며 가장 읽기 쉬운 프로테스탄트 교리 해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책을 사고 싶으시면 이런 책을 사서 아무데나 열어서 읽어도 다 이해가 되고 아무데나 읽어도 명확하고 중요한 글들이 쓰여 있는 거예요. 자, 이 책으로 인하여 칼뱅은 하루아침에 유럽 전체의 이름을 떨쳤고 평생 이 작품을 개정을 하고 보충해서 20년 후에는 훨씬 더 자세하고 깊은 내용을 담게 되었으나 기독교 진리 해석은 기본적으로 불변하는 일관성을 보였다. 아이고, 옛날에 내가 이거 잘못 썼어요, 이거 틀렸어요, 이런 글이 없다는 거야. 이 안에는 다 발전하고 추가하고 깊이 했지만 옛날에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제는 나는 그렇게 이야기해,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는 천재인 거죠. 자, 특별히 서문을 프랑스와 1세에게 헌사와 공개 서신 형태로 쓰게 되는데 프로테스탄트 교리를 변증하고 그 입장의 정당성을 명백하게 주장합니다. 셸리의 평으로 의하면 아직 아무도 프로테스탄트의 입장을 이처럼 효과적으로 대변한 인물은 없었다. 칼뱅은 이 편지 한 통으로 능히 프로테스탄트 입장을 위한 지도자로 등장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그 파워포인트는 만들지 않았지만 요 칼뱅이 말하는 이 책의 그 제목, 제목만 좀 읽어줄게요.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구원의 교리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과 경건에 대한 거의 완전한 유학으로 구성된 그리스도교 종교의 기본적인 교훈, 경건에 대해 연구하는 모든 사람에 의하여 읽혀져야 할 대단히 가치가 있는 새롭게 출판된 작품, 저자인 노용 출신의 장칼뱅이, 아마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가명으로 인쇄했다가 나중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저자인 노용 출신의 장칼뱅이 가장 그리스도교적인 프랑스 왕에게 드리는 신앙고백적 서문,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책의 1장으로 딱 들어가면은 사람이 알아야 하는 지식은 가장 중요한 두 지식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하나는 피조물에 대한 지식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자신을 아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지식은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특별 계시, 그리고 자신과 모든 피조물을 아는 지식은 일반 계시, 그리고 이 둘은 항상 얽혀 있다, 이런 말이 맨 처음에 책을 펼치면 이 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1536년 7월에 스트라스부르로 가기 위한 우회로로 제네바를 통과할 때 기욤 파레를 만나게 되고 제네바 사역을 동참하는데, 그러니까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아까 몇 월에 나왔다고 했어요? 3월에 나왔다고 했나요? 3월에 나왔다고 했죠. 3월에 나오고 이 기욤 파렐이 만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욤 파렐이 이 책을 읽었다는 얘기죠. 다 읽으니까, 지도자들이 다 읽었으니까. 그러면서 그 기독교 강요를 썼다는 그 사람이 이곳에 왔단 말이야 하고 잡으러 간 거예요. 이 타이밍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냥 무명이었기가 아니라 이미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파렐이 이 사람이 바로 기독교 강요를 쓴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그를 성경 교수, 이런 그 직위를 부여하게 되고, 그러자마자 칼뱅은 시민이 되려면 받아들여야 하는 신앙 고백을 작성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날 입장에서 이게 개혁주의의 가장 기본에는 이게 있는 거예요. 시민과 교인을 구별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왜 신앙 고백이 시민을 위한 거냐고, 교인을 위한 거야 되지. 그러니까 이
주네브라는 이 도시국가 안에서 교인과 시민은 구별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면 재침례교도들하고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재침례교도는 이 세상과 교회를 구별해요. 그러나 개혁주의는 처음부터 그런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츠빙글리도 그 문제 갖고 싸운 거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유야사를 주고 모든 사람을 교인으로 보고 모든 사람을 다 끌고 가려고 했던 거고, 재침례교도들은 그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신앙의 문제를 부모나 국가가 하느냐, 개인의 문제다 이거는. 예. 근데 칼뱅도 자기가 이 재침례교도 쪽이 아니라 이 개혁주의 쪽으로 갈 때 이미 주네브에 가서 신앙고백을 만들 때 모든 이 주네브에 사는 시민이 되려면 이 신앙고백을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 교육을 해서 또 처음부터 이분은 교육에 대한 그런 게 있었고 어떤 교육을 통한 종교계 이런 게 있고요. 영적 기준에 미흡한 생활을 하는 자에 대한 엄격한 치리. 그러니까 이 교회와 정부가 하나가 돼서 이 교회를 잘 안 온다든지 성찬을 안 온다든지 이러면 치리를 하고 파문을 하고 성찬을 안 주고 그런 일을 하겠다는 그 계획서를 딱 써냅니다. 그러자 시의회는 아니 이걸 누가 따라하란 말이야. 칼뱅의 가장 엄한 도덕적 권징 형태를 예상하지 못하고, 자 그러면 도대체 이런 사람을 이 권징하고 파문하는 권한이 교회가 갖고 있는 거야? 아니면 시의회가 갖고 있는 거야? 이거 가지고 1년 정도 막 싸우다가 어느 날 이 칼뱅과 파레를 덜 지지하는 파가 더 권한을 갖게 되고 아예 두 사람을 추방해버립니다. 우리는 니들하고 종교개혁 안 해. 그래서 1538년에 쓸쓸한 실패자로 보여서 이 파렐은 다른 곳으로 가고 칼뱅은 어디로 갈까 하다가 내가 원래 스트라스부르로 가려고 했었지. 그래 스트라스부르로 가게 됩니다. 좀 파란만장하죠. 또 벌써. 자 그래서 스트라스부르에 38년부터 41년까지 있는데 이때가 제일 행복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린 이 분도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말로 이때를 했어요. 이때 난민교회를 이끌었고 40년에 결혼했고 또 많은 종교개혁자에게 배웠다는 거죠. 생애 중 가장 행복했던 3년이고 프랑스인 난민교회를 이끌었고 자신의 신념대로 지도했고 성공적으로 신학을 가르쳤고 시민들에게 존경받았고 도시 대표로 다른 곳에 있는 종교회의에도 참석했다. 예. 자 이런 지도가요 머릿속에 딱 박히면 참 좋은데 안 박혀요. 저도 이거를 머리에 박혀 있으면 어떠냐면은 이거를 백지를 주고 그려봐라 그러면 그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게 혹시 하나라도 기억나면 좋아요. 예를 들면 파리의 위치, 예. 여기는 프랑스고 여기는 독일이고 여기는 스위스고 여기는 이탈리아야 여기는 영국이야 이런 것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도 동서남북은 안 헷갈리는 거죠. 자, 그래서 1540년에 이들레트 드 뷰흐라는 이 재침례교도 출신 미망인 두 아이가 딸린 미망인과 결혼합니다. 이게 이 결혼을 츠빙글리도 그렇고 칼뱅도 그렇고 이 미망인하고 결혼을 한다는 얘기는 이게 원래 사제가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일부러 처녀 결혼을 안 하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면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루터는 굉장히 대담했던 거죠. 나이 차이가 상당히 난 수녀와 결혼을 한 거죠. 이렇게 보면은 나이는 자기보다 9살이 많고, 예. 이미 애가 2명이 딸려 있고, 예. 근데 이제 칼뱅이 워낙 바쁘니까 뭐 같이 있지 못한 시간도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아기를 이제 낳죠. 칼뱅과 사이에서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건강하지 못해서 아들을 낳는데 일찍 죽습니다. 예.
그리고 이미 자기 아이도 2명 있었죠. 또 죽은 형의 아이들이 있었죠. 그래서 늘 아이들이 이 집에 많이 있었고, 칼뱅이 목회하면서 굉장히 가난했다고 그래요. 이 칼뱅은 이 프랑스 사람이고, 그래서 이 시민권을 굉장히 늦게 줬거든요. 그래서 이 월급도 굉장히 적게 받아서 개인 가정교사도 하고 정 힘들 때는 책까지 팔았다고 그래요. 이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칼뱅하면 엄청 부자로 살았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이 이제 사모님이에요. 자, 제가 그 초대교회 때는 사진을 안 보여주면서 요새는 이렇게 그림 같은 거 보여주는 이유가 이게 당대의 그림들이에요. 충분히 그 사실성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네브에서 칼뱅 지지파가 시정부를 장악한 후에 칼뱅에게 돌아와서 개혁 운동을 하도록 촉구를 합니다. 그래서 고심고심 하다가 결국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1541년 9월. 그러니까 칼뱅의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540년부터다. 그러니까 이 루터의 개혁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 1520년. 그 17년에 시작이 됐지만 그래도 이제 많이 활발하게 된 게 20년부터니까, 그러면 루터하고 칼뱅은 최소한 한 20년에서 한 25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칼뱅은 주로 루터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고 주로 루터의 책을 보고 종교개혁 사상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자, 개인적으로 내키지 않았지만 주네브에서 그의 요구 조건을 거의 다 수락해 준다는 말을 듣고 많은 친구도 돌아가라고 하는 바람에 스트라스부르에서 주네브로 옵니다. 우리가 이 스위치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이 왼쪽에 서쪽으로 이 삐쭉 튀어나온 곳에 주네브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프랑스하고 굉장히 가깝다고 이렇게 느껴지지만 서로 다른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가 요구한, 내가 나한테 전권을 주면 나는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말한 것을 아예 교회 법령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시정부에게 그걸 제출합니다. 시정부에서 수락을 해서 칼뱅의 생각을 옮길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시가 허락한 교회 헌법 법령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 책을 제출하고 허락을 받았는데, 이거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교회의 직책을 목사와 교사, 이게 목회자고요. 그 다음에 장로와 집사로 나누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장로라는 직책은 목회자를 의미하는 직책이었었어요. 그런데 칼뱅이 이 장로라는 직책을 평신도 지도자에게 주면서 목사와 같은 급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어떤 그 위계가, 어떤 직분이 같은 직분이다. 그러나 다만 이 장로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목사고 목회라는 성로고 하나는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장로교회는 이 장로와 목사가 동급이다라는 것 때문에 늘 지금까지 고통을 겪는 게 여기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장로가 평신도 지도자 아닙니다. 목회자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당회라는 것인데, 이 당회에 장로와 목사가 같이 들어와서 이게 표대결을 하면 항상 장로가 많으니까 장로 수가 많잖아요, 목사들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목사가 이 장로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면 이 장로교회는 당회에서 목회자가 지도력을 이룰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때 이 당회를, 그러니까 이 침례교회도 장로를 보통 다른 데서 오는 장로를 인정을 해주더라도 당회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 당회가 있는 게 진짜 장로교회예요. 그래서 자, 이 당회가 시를 도덕적으로 감독하고 또 이게 하나의 그 도시이기 때문에 외교 문제까지도 이 당회에서 다 하게 됩니다. 교회의 공공질서, 쉽게 말하면 교회를 결석하든지 술을 먹는다든지 간음을 한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춤을 춘다든지 하는 것을 다 적발해서 처벌하는 역할을 당회가 하는 거예요. 자, 그 도박을 했더니 교회에서 와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벌칙을 주었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계속 반발하고 계속 추방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용감하게 그의 신념을 실천했고
특별히 프랑스로부터 그의 명성을 듣고 주네브에 계속 몰려든 난민의 세력이 그를 지지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 버텼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바로 세르베투스 사건입니다. 이 미카엘 세르베투스라는 사람은 1511년생이고 53년에 처형되는데 이 사람은 스페인 사람이고 의사입니다. 명석하지만 이단 사상을 가졌던 스페인 출신 의사이고 오늘날 우리가 이 사람 몸의 이 혈관은 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다. 동맥에서 피가 나가고 정맥을 통해서 피가 다시 돌아온다. 요거를 처음으로 알아낸 사람이 요 의사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도 아예 뭐라고 결정을 내렸냐면 이 화형을 시키는데 그냥 시키면 안 되고 최대한 천천히 죽게 화형을 시켜야 된다라고 이미 결정을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또 개신교 쪽에서도 이단이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칼뱅한테 편지를 해가지고 칼뱅한테 삼위일체를 싸우자. 삼위일체 가지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삼위일체는 잘못됐다. 칼뱅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내가 칼뱅을 만나면 칼뱅하고 나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 무조건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칼뱅은 뭐라고 하냐면 오지 말아라. 오면 죽는다. 오면 내가 너의 생명을 지켜줄 수 없다. 오지 말아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칼뱅이 설교하는 그 예배당에 와서 딱 앉아 있는 거야. 근데 얼굴이 이미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딱 잡힌 거야. 그 자리에서. 그래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이 재판을 최대한 천천히 하는 거예요. 왜? 칼뱅을 괴롭히려고. 이 시의회에서 칼뱅 반대하는 사람이 최대한 천천히 하면서 결국은 화형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칼뱅의 생애에 대해서 이 미카엘 세르베투스를 죽이는데 칼뱅이 어느 정도 참여했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많이 달라요. 칼뱅이 죽였냐? 아니면 칼뱅이 죽이는데 동조했냐? 아니면 칼뱅이 죽이도록 조종했냐? 아니면 칼뱅이 죽이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냐? 칼뱅은 그 사람을 살려주려고 했는데 지가 죽은 거다. 개념이 다 달라요. 해석하는 개념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저한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고 싶냐면 칼뱅이 이 세르베투스는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제 개념을 물어보면. 그러면 칼뱅이 죽였냐? 하고 말하면 칼뱅이 죽였다고 해도 되고 뭐 안 죽였다고 해도 되지만 칼뱅이 이 사람의 죽음에 전혀 책임이 없다. 예, 칼뱅이 죽인 건 아니다. 그래도 말은 돼요. 예. 그러나 칼뱅의 마음속으로 돌아가면 칼뱅은 이 사람이 죽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제 견해입니다, 이게.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지는 않았고 지난번에 간단히 얘기했지만 이 세르베투스가 죽기 이미 10년 전에 제침례교도 발타자로 후브마이어라는 사람은 이단자들과 그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 자들에 관하여라는 책을 써가지고 절대로 종교 사상으로 어떤 사람도 화형해서는 안 된다는 책을 쓴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칼뱅도 이 종교적인 문제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칼뱅은 종교적인 생각이 다르다고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개념 자체를 생각할 수 없었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칼뱅을 모독하는 거예요. 칼뱅을 바보 취급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1900년대 들어오면서 칼뱅의 후예들이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이런 일 그리고 이런 것과 관련돼서 제네바에서 사람들이 죽은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사과하는 이 세르베투스에게 직접 사과하는 기념비 같은 걸 만들어 세워졌어요. 그런데도 오늘날의 이 칼뱅주의 후예들, 특별히 한국 사람들,
칼뱅은 아무 잘못 없었다고 말하는 거는, 그거는 저는 반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칼뱅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지만 칼뱅이 잘못한 것까지 잘했다고 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이 잘한 것을 보고 배우고 잘못한 것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배우는 게 공부지, 잘못한 것까지도 그냥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반대예요. 어쨌든 이 셸리 말대로 칼뱅은 주로 칼뱅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할 때는 세르베투스를 불태워 죽인 인간 이렇게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거는 너무나 칼뱅에 대해서 한 가지 부분, 아주 작은 한 가지 부분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뒤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때부터 세르베투스가 죽고 난 뒤부터 칼뱅의 위치가 공고해지고 그 뒤부터 한 10년 동안은 특별한 반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어떤 그 한 도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독교 전체를 위한 종교개혁을 꿈꾸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주네브를 박해받는 프로테스탄트 신자의 피난처요, 권징과 치리가 제대로 실시되는 기독교 공동체의 모범이요, 전 유럽을 대상으로 하는 목회자 훈련장으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가르치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이 여기 와서 같이 나하고 공부하면서 배우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존 녹스인데, 사도시대 이후 지상에서 가장 완전한 그리스도의 학당으로 주네브를 표현하고 각 처에서 소문을 듣고 목회자 훈련을 받고 있었던 학생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정판이 1559년 주네브 아카데미를 설립함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들에게 칼뱅의 신학을 가르치게 되고, 특별히 도시의 또 엄격한 생활에 순순히 복종하며 그래 이래야 돼 하면서 훈련을 쌓기 때문에 칼뱅의 후예들은 다 이렇게 도시와, 그러니까 시민과 교인을 구별하지 않는 그러한 국가와 교회가 하나 된 그런 개념이 초기부터 있었다는 것이고, 그렇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칼뱅주의 신학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중심 사상이 털려나와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주장하시면서 우리가 그분의 속성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당신의 지혜 가운데 영원전부터 당신이 하실 역사를 미리 선포하셨으며 스스로의 능력에 의하여 선포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는 단지 일반적인 원칙 이상의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각 개인의 생애 하나하나를 특정하게 이끌어 가심을 가르치신다. 성부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었다. 또 어느 여인에게는 아기를 주시고 또 다른 여인은 잉태하지 못하도록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사건은 자연 속에 거역할 수 없는 숙명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그분의 뜻대로 행하도록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격적 작정이다. 하나님의 인격적 작정이 인간의 인격적 작정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과 바로의 이야기, 또 토기장이와 토기의 이야기, 로마서 9장에 분명히 나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루터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다면 칼뱅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것이 요절이고, 결국 예정론은 바울과 아우구스티누스와 루터가 가르친 기독교 전례 예정론 교리 속에서 칼뱅이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헌신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을 발견해서 더 강조했다는 것이죠. 칼뱅은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를 단지 지성적인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신자의 겸손과 윤리적 능력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으로 파악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선택을 기계적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 교리의 근본으로 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신앙의 결과를 보면 루터와 비교해 볼 때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을 확실히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도 강조가 주어지지만
사회에도 강조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혁주의 장로교회 이런 데서는 훨씬 더 이 사회에 대한 참여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정한 신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심판받지 않지만 이 율법 속에서 바람직한 윤리적 성품을 위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가 있고, 인간은 결코 선행에 의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지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인간에게는 선행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다. 자신의 생활 속에서 성결과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진정한 신자라고 할 수가 없다. 구원받지 못했든지 아니면 많이 신앙에서 퇴보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처럼 윤리적으로 성결한 삶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야말로 칼뱅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자의 성품이 진정한 종교생활 여부의 기본적인 시험 요소가 되며, 바로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지금까지 칼뱅주의가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사회 참여 운동을 해왔던 이유를 볼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한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시며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택자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루터는 훨씬 더 칭의의 강조를 두었다면 칼뱅은 칭의의 강조를 두면서 성화의 강조를 두고, 그 성화를 개인에게만 끝난 것이 아니라 사회에 그것을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훨씬 더 강조했다. 그러니까 칼뱅은 훨씬 더 성화를 이루시는 성령 이 부분을 많이 발전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관이 독특하게 형성되게 되는데, 루터는 국가를 가장 높은 기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농후해서 어디서 어떻게 복음을 설파하신가를 영주에게 물어보는 일이 많았지만, 칼뱅은 그 어느 인간도 교황이나 군주라 할지라도 절대적 권력을 소유하지 못한다고 가르쳤고, 비록 국민에게 저항권을 가르친 적은 없지만 대의민주 정체를 앙양했고, 국민에게 독재 주권에게 절대로 저항하라고 하는 것을 저항할 권리가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군주의 절대 권력 자행에 대항한 칼뱅주의의 저항에 대한 사실은 오늘날 입헌 정부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정부와 교회가 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정부를 이끌어갈 수 있을 정도의 식견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잘못하면 부딪혀서 싸워야 된다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와 세속정부, 명백하게 세속적 분야를 제외하고는, 세속적인 것은 거기 거야. 그렇지만 교회가 세속정부의 관할 아래 있지 않다고 가르치는 반면, 교회는 주권적 하나님 아래서 영적 문제에 관하여 세속정부를 올바르게 인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 아래 칼뱅의 추종자는 유럽 전역에서 오류에 빠진 종교와 독재정부를 전복시킬, 뒤집어 엎을 영적 계획을 도모하게 되었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주네브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모든 칼뱅의 제자들은 주네브를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교두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제네바에서 내가 배워서 온 세상을 뒤집으리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약속인 동시에 사명이었다. It was a promise that the kingdom would someday be organized. 이걸 그렇게 번역했는데, 이거를 직역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약속은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러나 이루어지려면 내가 역할을 해야 이루어지니까 그 약속만 붙들지 말고 내가 할 일을 찾으라는 것. 그래서 그들은 주네브를 떠나면서 고국에 돌아가서 칼뱅주의 원칙을 수립했다고 다짐하게 되고, 그 결과 칼뱅주의는 국제적으로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들어오게 돼서 오늘날 한국까지 들어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프랑스를 봅시다. 프랑스는 칼뱅주의가 소수였지만 영향력이 막강한 귀족 가운데 개종자가 나옴으로써 칼뱅주의 운동은 숫자 이상의 중요성을 가지게 됩니다. 프랑스의 칼뱅주의자를 위그노라고 부르는데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지금도 막 설이 많습니다. 거의 그 나라를 지배할 가능성까지 있었는데 1572년 8월 24일 바돌롬의 축일에, 성 바돌롬의 축일에 이 로마 가톨릭파가 아주 계획적으로 학살을 시작해서 한 일주일 동안 수천 명, 수만 명을 학살함으로 이 프랑스의 칼뱅주의는 꿈을 이루지 못하고, 그 뒤부터는 이제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명맥을 유지하다가
이 위그노들이 주로 이제 그 기술직이 많았었어요. 그래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피하면서 프랑스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오늘날 이 사람들이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서 프랑스 보험주의에는 이 위그노 후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로 로마 가톨릭이 프랑스에는 계속 권한을 잡고 있었고요. 자, 네덜란드로 보면, 네덜란드는 칼뱅주의는 가톨릭 스페인 압제에 대항한 독일 독립투쟁의 근거지를 어떤 그 영적으로 제공하게 됐고, 이때 칼뱅주의 목사는 저항 운동의 초기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목사님들이 게릴라 혹은 자유의 투사처럼 활동하게 됐고, 이때 정치적인 책임자가 침묵공 윌럼 1세, 윌리엄 더 사일런트, 이 사람이 주도해서 북부 지방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는 이 루터파였다가 이 윌럼이 73년에 개혁파 교회에 가입하게 되고 10년 안에 네덜란드 공화국이 설립됩니다. 셸리는 네덜란드 국가가 왕자의 노래라는 노래인데, 이것이 바로 이 독립운동 때 만들어진 노래다, 윌럼의 추종자가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는 칼뱅주의자가 16세기 유럽으로는 독특한 상황을 만드는데, 즉 군주는 다른 걸 믿고 또 자신들은 또 다른 걸 믿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때 스코틀랜드의 왕이 메리 퀸 오브 스카트라는 메리 여왕이었는데 18살이었는데 프랑스 왕가로 시집가서 스코틀랜드에 비어있는 겁니다. 왕이 없는 거죠. 스코틀랜드 사람뿐만 아니라 영국 사람까지도 이 사람이 자기 신랑한테 자기 나라를 넘겨줄까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진교 지도자가 바로 잔 낙스였고, 스코틀랜드 국민은 여왕의 통치에 도전할 수 있다, 여자가 무슨 통치자를 하냐, 상당히 성차별적인 발언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사람이 바로 존 녹스입니다. 녹스는 불굴의 행동파고 일찍이 영국을 칼뱅주의 방향으로 이끌어보려고 이 사람이 어떻게 돌고 돌다가 영국까지 가게 됐는데, 그때에 영국에서도 역시 똑같은 이름의 메리 1세가 있었는데요. 1516년생이고 53년에 왕이 돼서 58년에 죽는 이 헨리 8세의 딸이고, 53년에 즉위즉시에 영국을 로마 가톨릭으로 돌이키려고 했고, 이때 녹스는 많은 다른 프로테스탄트 지도자와 함께 영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이미 그런 그 여자는 통치 못한다 이런 말을 쓰는 바람에 더 어떤 그 주목되게 됐고, 그래서 결국 에드워드 6세 때 어떤 그 개혁을 하다가 결국 떠날 수밖에 없었고, 메리는 이때 프로테스탄트 신자를 300명 이상 죽여서 블러디 메리라는 별명을 받게 됐죠. 녹스가 이래서 대륙으로 피신하게 되고, 프로테스탄트 신자는 필요하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그들의 예배와 선교를 억압하는 로마 가톨릭 군주에게 대항할 권리가 있다는 이론을 발전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어떤 이 개혁주의 어떤 그 신학의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는 칼뱅의 생각보다는 과격하였지만 많은 스코틀랜드 귀족은 이런 주장의 매력을 느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래서 1559년에 스코틀랜드 내란이 일어나게 되고, 녹스는 즉시 귀국해서 60년에 칼뱅주의자들과 함께 에딘버러를 장악하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를 폐지하는 신앙 고백을 작성하고 의회에 의해서 공인을 받습니다. 메리는 이제 자기 남편이 죽자 스코틀랜드로 돌아오게 되는데, 와보니까 자기네 나라가 이단의 수중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녹스와 이제 엄청나게 싸우게 되는데, 이게 이제 메리가 아주 정결한 생활을 했으면 오히려 이 나라가 메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 사람이 이제 미망인이 됐기 때문에 정부를 바꾸고 결혼을 하고 하는 그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 이 메리가 그렇게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메리에게 나중에 메리가 낳은 아들이 제임스 6세인데, 그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줄래 아니면 재판받고 죽을래, 그러니까 1살짜리 왕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영국으로 돌아가서 엘리자베스 여왕 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는 바람에 스코틀랜드는 종교개혁이 완성되어서 어떤 그 녹스식의 아니면 스코틀랜드 장로교에 세워지는데
그때의 투쟁이 프로테스탄트와 로마 가톨릭 투쟁이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칼뱅주의 대 군주가 주교 임명권을 가져야 되는 군주제로 이렇게 경쟁했다. 이런 개념이 여러분에게 쉽게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지나갑니다. 자,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상황은 녹색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비록 메리의 후손이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려는 시도도 했으나 스코틀랜드 세계에서 가장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칼뱅주의 국가, 쉽게 말하면 이 장로교를 국교로 세우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칼뱅이 1564년에 소천했을 때 그의 개혁된 주네브보다 훨씬 이상의 유산을 칼뱅은 남기게 된 것입니다. 유럽 전역에 걸쳐 그리고 멀리 미국에서조차 그가 운명적인 어느 날 밤 파렐이라는 설교자의 강권에 따라 불안한 상태에 있던 도시 주네브에 뛰어들었을 때 그 게임에 합류하려는 수많은 추종자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 칼뱅 이후로는 교회사에서 이 칼뱅주의, 개혁주의라는 이 영향을 벗어날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칼뱅주의에 얼만큼 찬성해, 얼만큼 반대, 이렇게 가는 것이지, 이 개신교는 이 칼뱅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뭐 루터교 성공회라고 해도 결국 이 칼뱅주의 5대 강령이 나는 이게 맞아 틀려 이런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